여기까지 먼 길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그래요. 이제 한국어 선생님이 되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한 마지막 절차만 남겨두고 계신 거죠. 여기 계신 선생님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텐데 힘들고 어렵게 오신 만큼 마지막 마무리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한국어 교육 실습을 담당하게 됐고요. 한국어 교육 실습 이외에 다른 강의도 맡고는 있지만 아마 강의에서 이번 학기에 제 얼굴을 보지 못하실 겁니다. 없습니다. 이번 학기에 제 얼굴이 나오는 강의는 없고 다음 학기에만 있을 거예요. 외국인 과목에는 하나가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민우라고 하고요. 한국어 교육 실습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 한국어 교육 실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한국어 교육 실습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열심히 준비해 오셨고, 그리고 열심히 다들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드는데요. 그래도 처음 이제 외국인에게 직접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떨리고 막막하고 막연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아마 외국인들을 가르쳐본 경험도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외국인을 가르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평가를 받는다는 게 부담스러운 거 마찬가지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 듣고 그대로만 준비하면 사실 큰 문제 없이, 큰 무리 없이 졸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개괄적인 내용, 그리고 수강 신청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수강 신청을 다 끝내셨으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테지만, 혹시 이제 여기에 다음에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수강 신청이 이루어지는지를 소개해 드릴 거고, 그리고 이번 학기에 실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스케줄을 맞추셔야 될 겁니다. 일정, 그리고 평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실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수강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먼저 수업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어 교육 실습 강의 들으셨죠? 첫 1강 들으셨죠? 네. 아직 안 들으신 분 계신가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1강에 보면 제가 안 나옵니다. 저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시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진정란 교수님께서 나오십니다. 그런데 진정란 교수님께서 촬영을 하신 거고, 실제로 운영하는 교수님은 여러분이 계시다는 거 이제는 다 알고 계시죠? 진정란 교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과는 조금 달라지셨죠? 꽤 오래전 모습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 5개의 반이 개설됩니다. 진정란 교수님께서는 지금 여기 보시면 2반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1반이 제가 맡고 있는 반이고요. 그리고 3반이 노채환 선생님, 4반이 김은정 선생님, 5반이 박희선 선생님, 이렇게 5개의 반으로 개설됩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몇 반인지 잘 알고 계시죠?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건 시험 문제에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거죠. 그 과제 10점짜리입니다. 그 10점에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가 나오게 될 테니까 문제를 열심히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몇 반인지, 그리고 그 반에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실제로 촬영을 하시는 선생님과 그리고 수업을 운영하는 선생님이 다르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Q&A 올릴 때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란 선생님 너무 오랜만에 뵈어라고
저한테 올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그건 감안은 하지만 수정해 주세요. 가셔서 반이 다릅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계시죠. 노채한 선생님 알고 계시죠? 노채한 선생님이시고 김은정 선생님은 한국어문화교육원의 교수부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에 계시는 선생님이시고 우리 박희선 선생님은 잘 알고 계시죠? 한국어 선생님이시니까요. 이 세 분 선생님. 그래서 얼굴과 이름을 매치시키는 문제도 한번 넣으면 얼굴과 이름도 잘 기억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하실 거고 이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 평가 때 평가자로서 이제 들어와서 앉아 계실 겁니다. 선생님들이 앉아 계실 테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각각 튜터 선생님들이 일반은 이제 박병관 선생님께서 아까 그리고 세팅해 주시는 선생님이시죠. 박병관 선생님 그리고 김민욱 선생님이 2반, 김민욱 선생님은 오랫동안 튜터하셨던 선생님이시고요. 3반은 황진 선생님, 4반 조은희 선생님, 조은희 선생님 우리 조교 선생님 오랫동안 하셨던 항상 전화 받으신 선생님이셨어요. 조은희 선생님 그리고 양영희 선생님도 마찬가지 한국학부에서 조교 선생님으로 계속 계셨던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튜터로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이렇게 일단 지도교수와 운영교수, 튜터 선생님들을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수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온라인 콘텐츠 진정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열심히 잘 듣죠. 근데 사실은 이 수업은 수업을 듣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실습이니까요. 그 수업에서 하라고 하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잘 기억해서 그걸로 교환을 만들고 그 교환을 이용해서 실제 수업을 하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강의안 작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강의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잘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걸 잘 반영해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실습 때는 여러분들에게 각자 목표 문형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아마 팀별로 다른 모두 똑같은 문형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뭐 니까면 니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 거냐, 아워서 어떻게 가르칠 거냐 하는 수업 준비를 하게 될 텐데 그것에 맞는 강의안을 작성하셔야 될 테고 그리고 작성을 하시면 이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드립니다. 첫 번째 피드백은 이제 서면으로 피드백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피드백은 이제 실제 실습을 할 때 수업 내용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피드백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의 피드백을 드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수업을 내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수업을 해야 될까에 대한 본보기가 되는 초급, 중급 실제 수업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시면 될 겁니다. 진정란 선생님이 수업을 실제로 진행을 하실 거고요. 그 수업을 보면서 그 수업과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모범적인 수업이니까 똑같이 하면 잘했다라고 할 거예요. 똑같이 하면 잘했다. 보통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욕심이 있잖아요. 나도 이렇게 가르쳐보고 싶어. 이런 방식을 써보면 좋겠어. 하고 욕심이 있어요. 다들. 그래서 뭔가 내가 수업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면 더 재미있고 그리고 더 멋있고 혹은 더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수업은 연습이기 때문에 가르쳐준 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이제 불만들이 많은 거죠. 아, 수업을 잘했긴 했는데 그런데 그건 수업에서는 그런 거 다룬 적이 없고 그런 게 좋다라고 말한 적도 없어. 그런데 선생님이 알아서 열심히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죠. 더 열심히 하고 연구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걸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피드백을 받지 못하면 실망과 배신감과 뭔가 아쉬움과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돼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선생님이 되셨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방식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만드시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수업은 가르친 것을 제대로 아느냐,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걸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고 특별한 것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던 대로, 하라는 대로 있는 걸 그대로 이용해서 해야 될 것들을 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그게 완벽하다. 우리가 판단하는 평가의 완벽함입니다. 아, 잘 하라는 대로 잘했구나. 해야 될 것을 잘했구나. 인 거죠. 인 겁니다.
그게 어떤 거죠? 그게 어떤 건지 어렵죠. 그게 어떤 건지. 초중급 수업을 관찰하시면서 우리는 중급 수업은 하지 않고요. 초급 수업만 여러분들이 할 테니까요. 실습에서는 초급 수업만 합니다. 그러니까 중급 수업은 참고로 보시고 초급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잘 관찰하셔서 요걸 염두에 두고 강의안 작성을 하세요. 강의안 과제 작성이 이제 1차로 나가게 될 때 초급 관찰과 함께 나가거든요. 그러면 미리 쓰지 말고 다 보고 나서. 그래서 너무 빨리 쓰지 마세요. 강의안을 내가 빨리 끝내서 빨리 제출하고 싶어가 아니고 우리는 항상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해 놨다고 하더라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정해진 시간을 맞추는 건 딱 뭐 3월, 뭐 6월, 5월 20일 00시까지 그러면 5월 20일 23시 59분에 내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딱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미리 낸다고 해서 뭐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좋은 점수 받는 것도 아니고. 대신 이제 묵혀놓는 게 아니라 끝까지 확인할 거 다 확인해 가면서 천천히 만들어 보면서 끝까지 확인해라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을 지키는 건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서 이제 면대면으로 수업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면대면 수업 실습을 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생님이나 이제 면대면 수업 실습 오시는 게 불가능하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일단 동영상 실습으로 따로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유형이 이걸 따로 신청을 하셨어야 됐죠. 그래서 이게 유형 1과 유형 2 신청하는 기간, 교체하는 기간도 있으니까 일정을 잘 보셔서 급한 일정이 생겨서 실습 일정이 불가능하다. 아마 이번 실습은 5월 26일하고 6월 3일일 겁니다. 토요일. 마지막 13주, 14주차 토요일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일정에 내가 불가능하다, 실습을 실제로 참여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동영상 수업 실습. 근데 동영상 수업 실습은 이제 실제로 내가 학생들을 구해서 교실에서 촬영을 해야 되니까, 수업을 촬영해야 되니까 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실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강 신청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요거 말씀드릴게요. 수강 신청, 여기 계신 분들은 수강 신청을 하셨으면 이제 신청 자격이 다 되신 분들이죠.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글씨체가 이 컴퓨터에 없는 게 나오면 파워포인트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자, 보시면 신청 자격이 엄격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주전공과 복수전공의 경우는 1영역과 3영역을 8과목 이상 이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전공모의 경우는 4과목 이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중요하죠. 선수 과목으로 반드시 들어야 되는 내용들이 교육학개론. 당연히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면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실 테니까 교육에 대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교육학개론을 듣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중요하게 문법론, 어문규정, 문법교육론 이거 전부 다 같은 대상을, 같은 것을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문법이 왜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문법을 여기다가 선수 과목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3개씩이나 넣은 걸까요? 왜일까요? 왜 중요한 거죠? 중요한 이유는 뭐죠? 맞아요. 가르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보다는 문법은 가르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이 뭐죠? 규칙이잖아요. 규칙. 규칙이 있는 것은 가르쳐주기 쉽지. 선생님이 가르쳐주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규칙이니까 규칙을 제시하면 되죠. 그렇죠? 형태 규칙 제시하고 의문 규칙 제시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그건 외우면 됩니다. 그렇죠?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 외우면 되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거, 가장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 라고 하면 이런 내용들, 문법적인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연습시키는 선생님들이 그냥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의 특징상 여러분들이 배워서 알듯이 한국어는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에 속하잖아요. 형태가 변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변하는 것들이 어떤 규칙을 통해서 변하는지를 아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게 문법에 속합니다. 문법은 의문, 형태, 의미 사실은 3가지가 다 포함되거든요.
의문 형태 의미가 다 포함됩니다. 그 중에 규칙적인 것들을 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쉽고 이것을 통해서 선생님이 가르치기 쉽다는 건 학생들도 공부하기 쉽다는 걸 의미합니다. 규칙적이지 않은 것은 어렵습니다. 언제 이게 되고 언제 안 돼요. 이럴 땐 되고 이럴 땐 안 돼요. 라고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개의 연속되는 강의로 이어져 있죠. 그리고 이건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었어야 하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리고 언어 교수 이론은 교수법이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언어 교수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고 이제 2016년도 2학기에 개설된 한국어 교육 문법의 지도법, 문법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사실 한국어 교육에서 다른 외국어 교육과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문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영어 교육과는 차이가 좀 크죠. 영어 교육에서는 이제 문법적인 것들을 명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암시적으로 가르치는 경우들이 더 많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한국어 교육에서는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라고 해서 한국어 교육에서도 문법에 너무 치중하거나 너무 문법에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래도 중요하지. 형태적인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루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걸 모르면 말을 못하니까, 말 자체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평가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실제 수업을 할 때 평가를 할 때도 문법적인 부분을 얼마나 명확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쉽게 제시하느냐 이 부분이 핵심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문법을 제시하는 건 사실 10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10분이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1시간짜리 수업을 계획해야 되는데 1시간짜리 수업에서 문법이 중요해. 이건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출 거야 라고 해서 1시간짜리 수업에 30분 동안 문법을 설명하거나 문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건 안 됩니다. 안 돼요. 문법에 대한 제시나 설명은 10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머지는 연습. 왜? 문법은 쉽고 간단하게 정확하게 라고 말씀드렸죠. 쉽고 간단하게 정확한 게 10분 이상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고 명확한 형태로 제시해주고 그걸로 끝내고 나머지는 다 연습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이걸 기억해 두세요. 아마 수업 시간에도 그런 것들을 여러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수강 신청 절차는 이렇게 되죠. 공지가 이루어지고 신청자를 봤습니다. 아마도 다음 학기는 올해 12월에? 10월에? 7월? 그치 7월에 그렇죠. 다음 학기니까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저 심사는 이제 학과에서 아까 말한 이제 선수 과목을 제대로 들었는지 했는지 아니 그래도 들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데 이건 안 되는 거죠. 들었어야지 그 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학점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는 것. 학점을 받기 전에는 신청이 안 된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심사 결과를 받으면 이제 합격자에 대해서는 수강 신청을 일괄적으로 하게 되고 분반도 그래서 나누어서 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수강료를 개별 납부하죠. 이제 여기는 실습에는 실습비가 따로 내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등록금과는 다르게 실습비만 따로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습비가 입금이 되면 그걸로 이제 실습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실습 규정이 바뀌어서 아마 여러분 이후에는 실습이 바뀌게 될 거예요. 실습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년에, 내후년에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하는 실습과는 전혀 다른 현장 실습을 필수적으로 가는 걸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빨리 실습을 하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뒤로 가면 20년도 입학생부터 해당이 되니까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지만 19년에 평가를 받아야 돼요. 19년에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9년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실습 방식이 이제 바뀌게 될 거예요. 현장 실습을 가게 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돼서 현장에서 가서 그러면 이제 실습비도 늘어나게 되고 시간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움직여야 될 시간들이 직접 가가지고 보고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세요. 아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실습을 좀 1, 2년 뒤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바뀐다. 그리고 공지는 아마 내년 이번 2학기부터는 공지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공지가 이루어져서 내년부터 이제 바뀌게 되는 규정.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화, 실습이 굉장히 강화되는 것으로 계속 나가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세요. 이렇게 진행. 자, 그럼 일정 확인을 하죠. 일정 여러분들 잘 체크해 두세요.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 우선 오리엔테이션 오늘 지금 진행을 하면 오늘 진행한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과제 일을 하게 될 거고요.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지금 하는 거 그대로 녹화해서 올려놓을 겁니다. 아마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녹화된 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고 확인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제출하게 되고, 그리고 첫 주, 둘째 주에 오리엔테이션 동영상 확인서 여기 제출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들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3주차 교수활동 구성 배우고 나면 4주차에 강의안 1 작성 과제가 나가게 됩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요. 강의안 1은 목표 문형이 여러분들에게 배분된다라고 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룹별로 다른 문형들이 쭉 제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목표 문형의 교환을 작성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빨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뒤에 있는 수업, 뒤에 교수학습 활동 구성과 강의안 작성법 이것까지 들은 다음에 해야 됩니다. 이건 미리 제시하는 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라 라는 의미예요. 마음에 내가 이걸로 수업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해서 자료를 찾거나 그리고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해야 되지 이거 하라고 한 거지 막 작성을 빨리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미리 준 걸 보면 나에게 주어진 목표 문형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 수업을 들으면서 구성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수업을 구성을 하고 그래서 교수학습 구성 확인을 하고 그래서 해서 과제 제출을 합니다. 과제 제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피드백을 이제 드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출을 한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면 피드백을 받고 이제 다시 수정을 하게 될 거고요. 7주차, 8주차가 되면 여기에 이제 초급 수업이 8주차에 열린다고 말했어요. 초급 수업이 8주차에 열립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가 우리 시험 안 보죠. 실습이기 때문에 시험은 없고요. 실습 대신 초급 수업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니까 초급 수업 보고 초급 수업 참관하고 초급 수업 운영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으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말을 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만들지를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실제적인 부분들을. 그래서 따라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말투도 따라하면 좋습니다. 말투까지 다 따라하세요. 제일 좋습니다. 말 속도. 뭐 이런 거 고민되잖아요. 어떤 속도로 해야 되지? 어떻게 플랜해야 되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따라하세요.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진정한 선생님이 하시는 거 그냥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급 수업 참관이 11주차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피드백 받은 내용을 여기서 이제 피드백이 여러분들이 낸 강의록에 대한 피드백이 주어지게 됩니다. 피드백이 주어지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선생님들이 메모로 남겨놓을 거예요. 여러분이 낸 거에서 메모로 남겨놓으면 그 메모를 보고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메모가 생각보다 친절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친절하진 않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고치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쳐보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죠. 수업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지 선생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되면 고치라고는 했는데 어떻게 고쳐야 되지? 아마 그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해야 하는 게 사실은 공부죠. 수업 실습을 내가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그게 공부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지적 나온 부분은 일단 다 고치는 게 좋습니다. 고쳐라 라는 표시니까 표시 나온 부분은 어떻게든 고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피드백 내용에 대한 수정 내용을 이제 제출을 하면 12주차에 제출을 하면 그럼 이제 13주차에 실제 수업이 진행이 되겠죠. 강의안 두 번째 강의안, 수정된 두 번째 강의안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실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13주차 토요일, 14주차 토요일 아까 말씀드렸죠. 날짜가 말씀드렸던 게 5월 26일 맞나요? 26일, 6월 2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끝. 그 자리에서 바로 평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잘했어요. 점수는 사실 그렇게 피드백을 들으면 제 점수가 몇 점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점수는. 근데 점수는 항상 극과 극으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사실은 점수가 낮으면 평가 점수가 낮게 받으면 사실 수업하기 힘들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제 교직이수 같은 거 옛날에 대학 때 다닐 때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B면 못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B면 못했답니다. B가 못했다예요. 사실은 교육과정에서 A가 돼야 잘했다. A가 돼야 잘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내가 열심히 하라는 대로 하면 점수 잘 받게 돼요. 잘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하시기 바라고, 중요한 부분 이제 필독 제출일 마감일 지나면 미제출입니다. 지각 제출은 점수 없습니다. 0점입니다. 지각 제출은 0점, 미제출은 F입니다. 미제출. 과제가 5번 나가죠? 1, 2, 3, 4, 5 5번 과제가 나가는데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게 있으면 F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F. 하지만 내면 점수는 줍니다. 하지만 0점으로. 냈으니까 지각 제출은 0점으로 점수는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과제에 대해서만 0점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점수를 포함해서 점수가 받겠죠. 그러면 이제 실습 점수가 좀 낮겠죠.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평가가 보통 10점, 낮은 건 10점, 강의안을 제외하고는 10점씩 들어가니까 참강록이 10점짜리잖아요. 10점짜리 참강록이 있고 강의안과 실습이 이제 30점, 50점 이렇게 큰 점수로 배분을 차지하지만 작은 점수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강의안 과제인 경우에 지각 제출을 하면 피드백 없습니다. 00시까지인데 1분 이렇게 내도 지각이니까요. 그 전에 59분까지 완료해서 제출을 하셔야만 인정이 됩니다. 피드백 없이 그냥 과제만 인정됩니다. 피드백 없이 과제만 인정됩니다. 강의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컴퓨터 같은 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최종에 하다가 컴퓨터 문제가 생겨서 뭐 이상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잖아요. 그렇죠? 미리 올려놓고 그러니까 조금 일찍 미리 올려놓고 되는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수정해서 다시 보내도 돼요. 수정 최종 앞에서 보낸 거 수정했습니다. 보내면 되거든요. 이게 일종의 편법이죠. 편법에서 조금 늦어도 앞에서 미리 올려놓고 수정해서 조금 늦더라도 좀 다시 그래도 뭐 보낸 건 보낸 거니까 이걸로 봐주세요 할 수 있죠. 너무 늦지만 않으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진행하시면 자, 그럼 평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평가 점수는 과제 1, 10점 4주차 일요일에 마감이 되는 거죠. 2주차 월요일에 공지가 돼서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 되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러면 4주차 일요일까지 10점. 그리고 과제 이 강의안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8주차 금요일까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초급 수업 관찰이 8주차에 열린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잖아요. 8주차에 초급 수업 관찰이 열려요. 참관로 강의안 1 제출이 8주차 금요일까지잖아요. 근데 8주차 월요일에 초급 수업이 열리잖아요. 이거 보고 확인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초급 수업 어떻게 하는지 봐야 내가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잡잖아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써버리면 그러면 초급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해봤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그냥 내 맘대로 적으면 그럼 안 될 거 아니에요. 보고서 적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의안을 만드시냐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강의안 만드는 아주 쉬운 방법은 목표 문형이 주어지면 목표 문형 연구를 하잖아요. 그럼 목표 문형 열심히 연구해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뭘 설명해야 되는지를 쭉 정리해 놓는 거예요. 또 연습을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연습을 할 수 있는지 쭉 정리해 놓고 이렇게 자료를 찾아 놓는 겁니다. 이런 연습도 뭐 가로 넣기도 있고 뭐 단어 바꾸기도 있고 뭐 맞추기도 있고 뭐 어떤 카드도 있고 이런 걸 만들어 놔요. 그럼 그걸 개조식으로 그냥 쭉 나열해 놓습니다. 교환에다가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을 내가 해야지, 그리고 활동은 어떤 걸 해야지 간단하게 개조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내용이죠. 그게 내용. 내가 교육에서 다룰 내용. 그리고 방법. 내용과 방법들이 간략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요걸 보면서 초급 수업 관찰을 하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말하는구나, 학생들이 어떻게 질문하는구나, 어떻게 활동을 시키는구나, 그거 보면서 그걸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데 사실 문형이 다르니까 참관하는 그때 선생님이 사용하는 문형과 여러분이 해야 될 문형이 다르니까 연습이라든지 활동은 달라져야 될 겁니다. 다른 활동이나 다른 연습이 들어가야 되겠죠. 거기에 맞는 다른 것들을 집어넣어. 하지만 선생님이 사용하는 말투, 표현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감안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걸 보시고 8주차에 초급을 보고 강의안을 완성하십시오. 그러면서 뭐 참관록을 같이 써도 상관이 없겠고요. 그러면 또 초급 참관록이 9주차까지 되고 중급 참관록이 11주차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11주차에 공지가 되면 이제 13주차, 11주차에 이제 일정이, 그 시간과 일정이 아마 다 공지가 돼. 몇 시에 어디서 이게 다 공지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팀이 나누어지게 될 테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시간을 확인해서 오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40점. 그래서 강의안과 실제 실습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평가이고요. 이 두 개를 잘하지 못하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이 둘에 잘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과제 5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강의안 2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수업 실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수업 실습을 할 거예요. 바로 이 3층에서. 아마 3층에 있는 강의실들에서 이렇게 작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강의안, 고친 강의안. 강의안 1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했죠? 수정한 내용은 뭐 따로 올리는 게 아니라 직접 가지고 옵니다. 출력해서 두부가 아니라 강의안은 두부가 맞군요. 선생님 두 분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을 평가할 거거든요. 하나는 이제 저나 진정남 교수님이나 윤채한 선생님 같은 강의 담당 교수님하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실제로 이제 한국어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이 봐주실 거예요. 한국어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께서 같이 보면서 해줄 테니까 그 두 분에게 드릴 건데, 강의안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연습지를 만들거나 활동지를 따로 만들었어. 그러면 그걸 전부 다 함께 출력해서 같이 드려야 됩니다. 활동지나 연습지, 내가 교재를 따로 만들었어. 그럼 그것까지 내가 만든 수업에 사용하는 내 모든 것을 다 출력해서 두 선생님께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돼요. 강의안만 딱 출력해서 주는 게 아니라 수업에서 사용하는 보조 자료들까지 모두 다 거기에 포함해서 넣어줍니다. 내가 따로 단어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럼 단어 카드 샘플을 이런 단어 카드가 사용합니다라고 그것도 같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다 첨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다 첨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강의안 두부를 제출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내가 줄 것들, 학생들이 교재 없이 오거든요. 교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에게 줄 것을 만들어 올 때 보통은 이제 활동지 같은 것들을 만들죠. 연습지나 활동지 같은 거를 만든다면 학생이 4명이 이렇게 앉아 있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3명만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4명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4명에게 나누어 줄 자료들이 있으면 그걸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그 수업 전에 나누어 주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준비해 오시면 되고요. 여기 동영상 수업 실습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영상 수업을 하시는 분은, 실습을 하시는 분은 파일을
파일과 강의한 인쇄본. 강의한 인쇄본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선생님에게 드려야 되는 것, 그 내용이 모두 포함된 내용, 그것, 그리고 동영상 파일, 이걸 우편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거. 그냥 USB에 담아서, 그리고 출력하고 USB에 담아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메일만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주셔야 됩니다. 우편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습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로 넘어가는데요. 여기까지 지금 일정 전체적인 계약적인 개요와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 진행된 내용 관련해서 궁금한 점. 두 가지 궁금한데요. 네. 평가 안내에서 과제 사본과 첨가지원 준비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아니. 일정은 수업 실습은 초급 수업으로 한다인 거지 중급 첨가는 있습니다. 수업. 중급을 봐야 돼요. 중급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잠시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교수님들께 나눠드리는 것 중에서 네. 활동지 연습지 들어간다. 그게 어떤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니까라고 하는 문법을 가르칠 거야. 그럼 니까 하면 니까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뭐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아니면 단어 카드 가지고서 니까로 활용해 볼까요? 해서 이렇게 막 쓸 거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내가 만들어서. 내가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실습에서는 내가 다 만들어야 되는데 수업에서 내가 보여줘. 이거 그림을 보여줄 거야. 이거 그림을 보여줄 거야. 아니면 단어 카드 이렇게 만들었어. 먹다, 가다, 자다. 그러면 먹다, 가다, 자다. 단어 카드 이렇게 만들어서 이용할 거야.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드리는 거. 됐습니까? 네. 또 다른 질문. 근데 평가 시간은 몇 번입니까? 평가 시간 다시 말씀드릴게요. 평가 시간은 대략 10분, 한 사람당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한 사람당 10분 정도. 그리고 이제 세 사람 수업 듣고 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하고, 그리고 또 다음 세 사람하고 세 사람 피드백하고, 그럼 이제 총 6명이 한 팀이 돼서 6분 수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한 사람 수업이 20분씩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략 3시간 정도, 전체 한 팀당 3시간 정도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또 다른 질문 궁금한 거 있습니까?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이야 뭐 항상 공지사항에 떠오르고 보니까 그거는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후반부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는 내용은 실습을 잘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실습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자세히 열심히 들어도 잘 모르실 테지만 일단 열심히 메모 잘 들어놓으세요. 보시면 3가지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정해진 평가 항목입니다. 수업 내용, 수업 방법, 그리고 태도, 이 3가지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잘하면 만점이 되는 거예요. 각각의 항목에서 이제 부족하다 하면 이제 계속 빠지게 되는데, 핵심적인 부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업 내용에 대한 내용은 언제나 목표문형을 잘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한국어학부에 입학하기 전에 한국어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죠? 네. 입학해서야 알게 된 거죠. 네. 이렇게 어려웠구나 한국어가.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한국어를 사용하는데 어려운 이유는 공부하려니까. 공부가 어렵습니다. 뭐든지 공부하려면 어려운 법이죠. 어려워야 공부가 되는 거고요. 어렵지 않으면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공부 뭐 하러 해요? 어렵지 않은데. 어려우니까 공부하는 거고.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표문형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설명하는 거 보면 금방 압니다. 말하는 거 보면 금방 저거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금방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건 제가 뒤에서 잠깐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두 번째, 수업 방법은 뭐냐? 수업 방법은 이것만 명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도입, 제시, 그리고 맞아요. 연습. 도입, 제시, 연습, 활용, 마무리. 5개. 이 5개가 단계죠. 가장
가장 전형적인 PPT 수업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운영 수업은 이 5단계를 가장 전형적인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걸 잘 갖추면 수업 구성이 잘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걸 맞추는 게 어렵더라고요. 도대체 제시에서 연습을 넘어가는 게 좀 이렇게, 연습에서는 또 연습도 단계가 2단계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렇죠? 크게는 뭐 3단계로도 나눌 수 있고, 단순 연습에서부터 유의미한 연습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단순 연습과 유의미한 연습은 뭐냐? 더 심각한 건 유의미한 연습과 활동은 그럼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아마 이 지점이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지적받는 지점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목표 운영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이걸 잘 이해했어도 수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단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무엇을 다루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는 도입에선 도입해야 되고요. 제시에선 제시해야 되는데, 도입에서 제시하면 그럼 제시지 도입이 아닙니다. 그럼 제시는 뭐죠? 제시는 목표 운영이 나오면 제시되는 겁니다. 내가 니까를 오늘 가르칠 거야. 그럼 니까가 나오면 제시된 거잖아요. 제시를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프레젠테이션 되는 겁니다. 이때 제시는 목표 운영이 나오는 순간 제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도입에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제시 전까지. 내가 니까를 가르쳐. 그러면 니까가 도입에서는 안 나와야지. 안 나와야죠. 그쵸? 그러면 도입에서 그럼 니까를 안 쓰고 도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은 니까를 배울 거예요. 그럼 니까 제시가 된 거잖아. 도입에서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입이 아니라 제시. 오늘은 니까를 배우겠습니다 하면 니까 제시, 이 제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럼 그 전에 뭐예요? 인사해야죠. 안녕하세요. 그런데 보통 도입을 5분 정도 하잖아. 3분에서 5분 정도 하는,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생각해보세요. 3분에서 5분 동안 하면 인사, 이름이 뭐예요? 10명 있으면 자기소개하기 해서 5분, 10분이 갈 수 있지만 4명 앉아놓고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왔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4명 물어봤자 뭐 몇 분? 1, 2분? 끝!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거는 도입이 아니죠. 그건 소개인 거지. 도입은 목표 문형을 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앞에 배경을 제시해 주는 게 도입이잖아요. 배경. 내가 니까를 제시해 줄 거야. 그럼 니까의 의미, 형태, 기능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배경으로서 힌트를 앞에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니까를 쓰면 안 돼. 이게 미치는 거죠. 니까를 쓰지 않고 니까를 가르쳐야 된다. 자, 그럼 니까를 암시해준다라고 보통 우리 글쓰기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서론에서는 본론의 내용을 암시해주면서 본론을 직접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암시하고 배경을 이야기해준다. 그럼 니까를 제시할 때는 만약 내가 니까를 이유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 사용하는 문법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면 앞에서 도입에서는 이유와 관련된 어떤 상황을 설정하고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시작하면 그게 도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밥을 먹었어요. 배가 불러요. 상관없죠. 사실 니까를 쓰지 않아도 밥을 먹었어요. 배가 불러요. 어제 잠을 못 잤어요. 피곤해요. 이렇게 문장, 상황, 니까로 연결될 수 있는 문장들, 이게 상황이죠. 그런 상황들을 제시해 주는 것만으로도 계속 이렇구나. 그래, 배가 부르니까 당연히 배가 부르면 당연히 밥을 먹었으니까 배가 부르고 잠을 못 자서 피곤하고. 학생들이 그럼 두 가지 스스로 그 두 문장이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걸 계속 이해하면 이게 이유, 원인, 이유 이런 거겠구나라고 염두해 주죠. 그럼 그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자, 오늘은 니까를 배울 거예요. 니까는 그러면 내가 제시했던 내용이 다 니까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 문장. 이게 전형적인 도입에서 제시로 넘어가는 겁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밥을 많이 먹으니까 배가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그건 문장을 제시해 주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염두에 두고 도입 제시 넘어가고, 제시는 니까 문형의 형태, 의미, 기능을 명확하게 해주는 바로 이 부분이 선생님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그리고 그 다음은 선생님의 역할은 없습니다. 선생님 그 다음부터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말 안 하고서 침묵식 교수법을 써야 되나? 그거 아니고 침묵식 교수법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할 건 다 한 거니까. 그 다음은 학생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시하고 연습 이 과정에서의 핵심은, 제시는 최대한 빨리 정확하고 단순하게, 니까는
니까는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줬으니까 의미 연결만 해주면 되죠. 한국에서는 형태 이것만 중요하게 형태 의니까 니까 이거 형태로 결합한다라는 건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연습시키면 됩니다. 그럼 연습시키면 학생이 연습을 제대로 해. 제대로 문장을 만들어. 니까를 이용해서 문장을 제대로 만들어. 그럼 어이구 잘 배웠네. 이거죠. 잘 배웠네. 이해돼? 했네? 그럼 계속 연습시키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확인도 되고 반복 연습도 되고 강화도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 연습. 그리고 난 다음에 유의미한 연습. 상황 주거나 해서 연습시키고. 그리고 활동. 활동은 자 여기서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아마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할 텐데 활동은 연습이 아닙니다. 즉 연습은 목표 문형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됩니다. 니까를 배웠으면 계속 니까로 문장을 만들어. 니까로 연결해. 니까를 결합해서 뭔가를 해야 돼. 이게 연습이에요. 그런데 활동은 아닙니다. 목표 문형을 사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활동이 니까로 계속 문장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하다가 니까 한번 쓰면 돼. 우리가 항상 대화할 때, 일상 대화할 때 니까만 계속 써서 10문장, 20문장 만들 수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다가 어제 뭐 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대화들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을 주고 그 대화를 하다가 니까를 쓸 수 있는 어떤 포인트만 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포인트만 제시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대화하다가 니까라는 표현을 한번 쓰면 그럼 성공입니다. 활동 성공. 그걸로 끝이에요. 적절한 상황에 맞춰서 목표 문형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게 실제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실제적인 상황. 실제 상황에 대화를 넣어주면 그 대화를 하다가 니까를 쓸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활동하라고 하면 크게 연습을 만들어서 계속 니까 만들어서 계속 문장을 만들고 니까 만들어서 계속 말하도록 만드는 거. 이건 연습. 활동은 그게 아니다. 더 크게 활동을 만든다. 크게 활동을 만든다. 크게 활동을 만든다. 그러면 니까를 가지고서는 크게 활동을 만드는 어떤 대화를 할 때 니까를 많이 쓸까? 이거 생각하면 돼요. 어떤 대화할 때 니까 많이 써요? 어떤 대화할 때 니까 많이 써요?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화 상황을 하도록 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만들어서 해보세요. 주면 그러면 니까 배웠으니까 당연히 니까 쓰려고 하겠지 학생들은. 그쵸? 알아서 씁니다. 그렇게 니까 꼭 만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이게 활동입니다. 연습과 활동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그거. 그래서 수업 방법에 있어서 수업 방법에서 구성, 첫 번째 구성. 또 수업 방법은 어떻게 제시하느냐. 이것도 방법에 들어가죠.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느냐. 내가 아까 말한 기법, 도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갑니다. 카드를 어떻게 만들 거냐. 사진을 쓸 거냐. 그림을 쓸 거냐. 어떤 그림 쓸 거냐. 단어 카드 쓸 거냐. 연습지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것도 다 방법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마지막 태도. 그래요. 태도는 친절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선생님의 태도는 일단 첫 번째는 몸가짐이겠죠. 몸가짐. 바른 자세로 바르게 학생들을 선생님답게 대하면 되죠. 그건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선생님답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머릿속에 다 있겠죠. 그냥 친절하고 성실하게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리고 이 태도에는 발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봐봐. 나의 말.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과 교실에서 사용하는 말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선생님, 의사소통식 수업은 실제적이어야 되는데요. 실제적이려면 선생님도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하죠. 맞아요. 사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초급 학생들이 선생님이 하는 말은 다 알아듣겠는데 밖에 나가면 한국 사람 말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학생들 많거든요. 선생님이 어떻게 말하니까 쉽고 천천히 또박또박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니까 학생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쉬워요. 근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 차이를 구분해줘야 돼요. 이거 어떻게 말하냐? 그게 이제 여러분이 참관을 하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들어야 된다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말하느냐 관련 내용.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서 다시 다룰게요.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을 만들 때 참고할 교재는 이제 세종한국어가 가장 일반적인 교재이고 국가에서 만들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세종한국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 전자사전으로 PDF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 그리고 거기에 교사용 지침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교사용 지침서도 다 있어요. 그래서 누리집 들어가면요, 누리세종학당 들어가면 거기에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다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세종학당 홈페이지에서 한국어 배워요 보면 거기에서 실제로 거기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 같은 것도 볼 수 있고요. 어떻게 가르치는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이용하시면 되고, 이 안에 있는 자료들 그대로 써도 됩니다. 다 써도 돼요. 저작권법 위배에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 갖다 쓸 수 있어요. 마음껏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우리 세금으로 만든 거거든요. 마음껏 써야 됩니다. 쓰시고요. 그리고 한국어 교재는 외대 교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1권에서 3권까지의 내용 중에서 이제 문형이 선택돼서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초급이거든요. 초급. 근데 세종한국어 외대 교재는 이제 3급 하면 이제 중급으로 들어가게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중급 초반, 초급에서 중급 초반까지 이렇게 범위가 있을 테니까요. 요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 자료라든지 교육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내가 만들지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내가 정말 막막하다라고 하면 요거 교재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교재에서 설명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거 그냥 갖다가 쓰셔도 됩니다. 그냥 갖다가 그거 그 자체로 텍스트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연습으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연습을 만드셔도 되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만드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문법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더 필요하다, 문법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문법은 워낙에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냥 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인터넷에 자료가 굉장히 많고요. 더욱 중요한 건 인터넷에 강의안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강의안이 다 있습니다. 다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만든 강의안 올라가서 떠돌아다니는 강의안들도 있고, 심지어 돈 내고 팔기도 하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니까 같은 거는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유명한 문법들이니까. 그런 문형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문법들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걸 참고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쓰면 다 걸립니다. 다 걸려요. 다 세이프 서치 되거든요. 자, 표절 검색이 다 돼요. 그대로 쓰면 다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베껴 쓴 거잖아. 참고는 하되 베끼진 마세요. 그런데 이제 심지어는 그거를 그래도 내가 보면서 내가 직접 만들면 그래도 그나마 아유 그래도 고생 열심히 타자를 치셨구나 했는데 그냥 그대로 제출을 하면, 그걸 다운로드 받은 그대로 제출을 하면, 그러면 그건 완벽하게 표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다 100% 잡습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모든 자료는 100% 다 잡아요.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한 건 다 아시죠? 과학기술의 발달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다 잡아내요. 사실 이제 퍼센테이지로 다 단어 차원에서 몇 단어가 같다 이런 것까지도 다 확인되거든요. 그런데 단어 같은 거는 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안에는 편집 형식도 갖고 문장 갖고 이러면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직접 만들어 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야 되는 거. 이거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수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못 만들면 수업 능력이 없는 겁니다. 아예 수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성 자체를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국립국어원에서 지은 거라서 이거 제일 많이 써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인데 어려워요. 내용도 많고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책 비쌉니다. 책도 비싸요. 그런데 제일 많이 봐요. 국립국어원에서 있으니까. 뭐 사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소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사서 소장용, 하드 케이스로 딱딱하게 돼 있어서 그럴듯해 보입니다. 소장용 이렇게. 사실은 이제 백본자 선생님이 지으신 것도 이제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미조사 사전이라고 해서 이제 목록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목록이 쭉 나와 있어서 그 목록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 안 사도 됩니다. 사전 국립국어원 그냥 표준국어 대사전만 보면 거기에 뜻, 용례 다 나와 있잖아요.
사실 그거 봐도 몰라서 이런 거 보는 거죠. 그걸 보고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만 보고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도 아 이게 뭐지 모르니까 이 책도 찾아보고 저 책도 찾아보고 사실 근데 이 책도 그렇고 저 책도 그렇고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다 그 기준으로 해서 그냥 조금 더 덧붙인 거예요. 얘 더 집어넣어주고 설명 좀 더 쉽게 좀 더 풀어주고 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고 잘 모르겠다 그랬을 때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고 그런데 인터넷에는 부정확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모르는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점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책들 이제 염두에 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어 선생님을 하시려면 아마 하나쯤은 가지고 계셔야 될 거예요. 저희 집에 국립국어원 저 책만 3개인가 있어요. 모르고 또 산 거야. 제 책이 있는 거야. 그냥 사.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사다 보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인터넷으로 요즘에 막 책을 사니까 없네. 그래 눈에 안 보이면 없구나. 뭐 급한데 도서관에 가기 힘들고 그러면 바로 당일 배송 뭐 이런 거 눌러가지고 바로 당장 찾아보고 싶을 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요. 문법 선생님들도 다 기억 못해요.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해요? 외워서 기억할 수 있는 선생님 없어요. 그리고 이게 민감하기 때문에 상황마다 똑같은 문법도 다 다르게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사용하고 의미도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찾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도 항상 표준국어 대사전을 항상 열어놓고 써요. 글을 쓸 때도 그렇고 맞춤법 틀릴까봐 글을 쓸 때도 열어놓고 뭔가 이게 맞나 틀리나 헷갈려. 그럼 바로 그냥 표준국어 대사전 쳐봅니다. 그러면 맞춤법 틀릴 일이 없어요. 맞춤법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데 그건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게을러서. 찾아보면 맞춤법은 100% 다 잡아낼 수 있거든요. 사전만 들어가면 사전에서 다 얘기해 주니까요. 그렇죠? 참고. 충분히 인터넷이 워낙에 잘 되어 있으니까 아마 참고 도서가 없어요, 참고할 게 없어요 라고 하는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옛날처럼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자,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로 말씀드릴게요. NO 돼 있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X예요, X. 그러면 이제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피드백을 받게 될 거예요. 가장 심각한 사례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아마 다시 하셔야 될 거예요. 다음 학기에 다시 실습하시죠 라고 하는 피드백을 받게 될 겁니다. 목표문형에 대한 연구가 없다. 사실 목표문형에 대한 연구는 뭘 의미하죠? 여기 3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자 보면 이에요와 예요가 있죠. 이에요 언제 씁니까? 받침이 있을 때, 예요 받침이 없을 때. 그쵸? 아주 쉽죠? 아주 쉽고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쵸? 그래요. 근데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언제? 사람이 이거 맞춤법 질문에 많이 걸리잖아요. 사람 이름을 때 성으로 쓸 때와 성과 이름을 같이 쓸 때 그럼 이민우 예유입니까? 이민우 이에유입니까? 이민우 이예유입니까? 국립국어원 지류응답의 단골손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단골손님이라는 이유는 헷갈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유, 예유. 왜냐면 이름을 부를 때 이라는 전미사를 붙이는 게 관습이거든요. 받침이 있을 때는 이를 붙이잖아요. 저는 받침이 없으니까 그냥 민우 하고 부르지만 만약 우기면 민우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치? 그러면 민우기 그런데 김민우 하면 성까지 같이 부르면 김민우기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쵸? 자, 선생님 답을 안 가르쳐 주시네요.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답 나옵니다. 찾아봐야죠. 자, 이게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 소개할 때 쓰잖아요. 이에요, 예요는 소개, 지정할 때 예요. 그쵸? 그런데 사람 소개할 때, 사물 소개할 때는 헷갈릴 게 없어요. 받침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름을 소개할 때는 헷갈리게 되겠죠. 이런 거. 이건 연구가 부족했다는 거. 두 번째. 여요. 가장 기본적인 문법이죠. 초급 1.
번째 나오는 문법 중에 하나죠. 자, 언제 아요? 양성모음, 음성모음 이런 거 써야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양성모음이 뭐야 도대체? 양성모음을 정의해봐. 양성모음을 뭐를 양성모음이라고 합니까? 우리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 느낌으로 양성모음은 알지, 음성모음 알지. 근데 양성과 모음은 뭐야? 철학적인 거잖아. 양성과 모음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뭘 양성이라고 하고 뭘 음성이라고 합니까? 철학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렵고 심오한 학문적인 개념입니다. 양성과 음성은 설명 못해요. 왜 양성이라고 해요? 그럼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왜 아는 양성이고 우는 음성인가요? 왜? 이유가 뭐죠?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데 그걸 알아야 돼. 한국어를 배우는데 양성과 음성의 철학적인 심오한 뜻을 알고 있어야 되나요? 사실 우리는 그걸 오랫동안, 이게 관습이죠. 전통적이고 관습적으로 몸에 배어 있어요. 양성과 음성하면 자연스럽게 못 알아는 것이 떠오르지만 사실은 그게 다른 문화권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문화가 다르면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문법용어 쓰지 마세요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문법용어 쓰면 나는 쉽지만 학생은 어렵습니다. 우리 수업이 어려운 이유도, 모든 수업이 어려운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죠. 평소에 안 쓰는 단어들 써서 그래요. 개념 용어들, 어려운 단어들 모르잖아요. 그리고 공부는 그 단어를 공부하는 게, 그 단어를 이해하는 게 공부죠. 단어를 이해하는 게 공부. 자, 그리고 오. 일 때 써요. 어디에? 어디가 아야, 오야? 동사에. 중성은 자, 이것도 중성, 초성, 중성, 조성 고민해야 될 게 많습니다. 중성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중성이라고 말하면 학생이 알까 말까, 모를까, 알까 모를까. 자, 그러면 또 어간? 어간은 또 아나 모르나 계속 고민되죠? 어떻게 설명하는 게 쉽게 그걸 딱 알려줄 수 있을까? 말 안 해도 그냥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고 자, 여기 여기 이거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내가 설명하기 어렵다? 그럼 보여주면 됩니다. 끝!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기 어려워, 내가 어떻게 설명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여줄까를 고민하면 돼요. 보여주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잖아요. 사과가 뭐예요? 이게 사과. 그럼 사과를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나무에서 열리는 빨갛고 동그란 무슨 뭐 가을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끝. 그래서 초급에서 그림카드를 이용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림카드를 이용하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마찬가지 문법도 그림카드처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형태를 설명하거나 결합규칙을 설명할 때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쉽게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세요. 좋아. 알았어. 아나, 오. 어는 오 아닌 다른 것. 그쵸? 아오가 아니면 다. 되죠? 자, 그럼 여는? 그렇죠. 잘 알고 있네요. 하다. 이게 선생님 왜 하다인데 그러면 하여요 우리 해요라고 하잖아요. 왜 틀려요? 맞아요. 해요. 그러면 이거를 하여요. 근데 이것도 고민해야 돼요. 아요, 어요, 여요 안 하는 설명도 많습니다. 여를 빼는 설명도 많아요. 그냥 만 쓰고 하다는 특별히 해요로 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하면 이건 정말 교조적인 거예요. 엄격하게 규칙을 전부 다 제시해 주는 거죠. 이게 좋을까? 아니면 이거 설명하기 힘들잖아. 하여가 해요되는 이유는 합쳐진 게 아니지. 하랑 여랑 합치는데 어떻게 해가 나와? 나올 수 없는 하여가 합쳐서 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랑 여가 합쳤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합쳐질 수가 없어. 질 수 없습니다. 그쵸? 그럼 설명 안 돼요. 이거 그쵸? 이거 그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불규칙이잖아요. 하나는 불규칙이잖아요. 불규칙적으로 이건 어쨌든 줄어든 건 맞아요. 하여를 줄여서 해요라고 줄여서 써요. 그런데 이건 규칙적으로 줄어든 게 아니라 형태적으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의문론적인 이 형태와 형태론적인 이 형태. 또 공부했던 거 기억나는구나. 의문론적인 이 형태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합치면 합치잖아요. 자, 지, 요 하면 이건 저요 되잖아요. 지랑 그쵸? 이건 형태 설명이 돼요. 아주 간단하게 이해돼요. 이건 쉽죠?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 그럼 여요라고 하는 걸, 자, 여요, 저요, 이게 여요예요 라고 설명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지난 학기에도 있었어요. 아요, 어요, 여요를 설명하는데, 아요는 아요, 어요는 먹어요, 그리고 여요는 저요. 아, 여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이건 완벽하게 틀린 거죠? 완벽하게 틀린 겁니다. 그럼 이건 다음 학기에 다시 준비해 보세요 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 요것도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아요인데 가요는 가다에 아요가 붙으면 가요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요거 얘기해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규칙인데 받침이 없으면. 그렇죠. 먹어요는 여기 따로 있잖아요. 근데 가요는 아는 어디 있는 건가요? 어디 있나요?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가요? 이거 맞아요? 이건 틀려요. 이건 규정상 어문 규정을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문 규정을 우리가 익혀야 되는 이유가 어문 규정은 표기법이거든요. 표기법. 하여요? 괜찮아요. 해요. 둘 다 괜찮아요. 그런데 가요? 이건 안 써요. 안 씁니다. 가요만 씁니다. 그쵸? 오와요? 안 쓰죠. 오와요? 이거 안 쓴단 말이에요. 와요만 쓰. 언제 이렇게 되고 언제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에게 이거 일일이 다 가르쳐주면 학생이 괴로워해요. 그렇죠? 괴롭죠? 우리도 괴롭잖아. 지금 몇 개밖에 얘기 안 했는데 지금 괴로워지는데 한국어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 으아! 그러니까 한국어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선생님 때문입니다. 한국어 선생님이 한국어를 어렵게 만들어버렸어요. 쉽게 설명해주지 않아서 한국어가 어려워져요. 선생님의 책임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런데 가요 같은 경우, 와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건 얘기해주고 가야 돼요. 이건 얘기해줘야만 됩니다. 네, 항상 와요, 와요, 이건 오와는 항상 축약해서 와요로 쓴다. 가요는 항상 아가 탈락해서 가요가 된다. 똑같은 것이 동음 단락이죠. 똑같은 단어, 똑같은 모음이 있을 때 하나만 쓴다. 그렇죠? 다른 게 있을 때 받침이 없으면 축약해서 쓴다. 근데 항상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건 익숙하니까 이거는 그냥 처음에 제시만 해주면 그럼 그 다음에 굳이 설명 없이 쭉 갈 수 있는 거니까 쉽고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런데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순서가 필요한 거죠. 문법에서의 단계 이게 필요해요. 오늘은 요것만. 다음에 또 나오면 그때 요거 플러스해서 요거. 그 다음에 요거 하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뭡니까? 그 단어 쓰면 안 되지. 내가 설명하지 않는 단어 연습에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 그렇죠. 불규칙 설명 안 해줬는데 연습할 때 불규칙 단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불규칙을 알아야 불규칙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단어. 초급에서는 그래서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어휘의 수준, 문법의 수준을 염두에 두고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의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단어의 수준, 단어의 양이 한정되어 있어요. 초급 기본 어휘 몇 개죠? 이제 공부할 거니까. 자, 공부하세요. 초급 기본 어휘. 작게는 600개부터 많게는 1000개에 그런데 그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어휘의 수준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 그리고 초급 수준에서도 배워나가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됐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단어 몇 개나 배웠을까? 그건 어디서 알을 수 있어? 교재 보면 나오잖아요. 앞에 있는 교재에서 얼마나 사용됐는지 쭉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 외의 단어들을 내가 몇 개를 쓸 것이냐. 이것도 염두해 주죠. 그럼 새롭게 배울 단어들 넣고 나머지는 다 아는 단어 가지고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냥 막 하죠. 디디은 디디가 뭐죠? 맞아. 이거 용어도 학교마다 달라요. 비비 쓰는 데 있고 형용사 하는 데 있고 그쵸?
D만 쓰면 돼도 있고 다 달라요. 이거는 이제 활용의 관점에서 활용하면 다 V다라고 놓고 V 하면 여기에는 동사 형용사 전부 다 활용이라고 하는 영어식 개념으로 그치? 영어식 개념으로 그냥 놓는 거죠. 상태동사, 동작동사 이렇게 구분할 때 A, B, D, B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외대에서는 외대 교재에서는 DB 이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샘플로 넣었는데요. 형용사의 은이 붙을 때와 형용사가 은이 붙을 때 어떤 단어가 있죠? 형용사의 은이 붙을 때 어떻게 쓰죠? 예쁜 학생. 자, 좋아요.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이때 은은 어떤 기능을 하죠? 의미 기능은 체온을 꾸며주는 이라고 설명 못하잖아. 체온을 꾸며주는 이라고 설명 못해. 체온도 꾸며주는 건 또 모르죠. 잘 몰라요.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국어 선생님으로서 고민 가질 수밖에 없는 숙명이에요. 숙명이에요. 이거 그냥 막 써버리면 굉장히 쉽게 수업할 수 있는데 초급에서는 쓸 수가 없어.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생이 익숙해져야 쉽게 공부할 수 있지 라고 주장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문법을 빡빡빡 넣어서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편하게 수업하는 거죠. 이건 선생님이 편하려고 하는 거. 근데 학생이 편하게 하려면 최대한 그런 것들을 자제해서 쉽게 설명해 줘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예쁜 학생이라고 쓰는데 그런데 동작 동사에도 쓸 수 있잖아요. 바닥에서 한 학생.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둘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학생이라고 하는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학생이 어때요? 어때요를 말해주는 거죠. 어때요? 학생이 예뻐요. 뭐 키가 커요. 작아요. 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고 그 자체로 형용사의 역할입니다. 이 자체로 그냥 형용사죠. 그 자체 역할. 그런데 이건 뭡니까? 학생의 상태를 말해주는 건 맞죠. 그런데 뭘 말해요? 어떤 상태요? 이 상태라니까 얘는 상태가 아닌데 상태가 된 거죠. 얘는 애초에 상태인 거고 얘는 상태가 아닌데 상태가 된 거죠. 상태로 바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보통 끝났어, 동작이 끝났어 라고 하는 끝난 동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같다인 거죠. 학생이 같다. 그래서 두 개의 동작 동사에 붙을 때와 상태 동사에 붙을 때 똑같은 형태이지만 사실은 의미 기능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내가 DB를 설명할 때는 뭐만 나와야 돼? DB만 나와야죠. 형용사만 가지고선 다루어줘야 돼. 여기에 동사가 끼어드는 순간 완전히 잘못된 예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수합니다. 실수에 하다 문제 막 단어들 막 찾고 쉬운 단어만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 또 정해져 있는 것 요것 가지고만 해야 되는데 없는 것 중에서 뭐 써보려고 하다 보면 실수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수냐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거냐 몰라서 그런 거냐 실수한 거냐 이거 판단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 설명을 요구하게 될 거예요. 피드백할 때. 자, 선생님 이렇게 하셨는데 왜 그러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보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설명을 제대로 못하면 다음 학기 이게 되는 거고 다음 학기에 다시가 되는 거고 설명을 잘하면 실수하셨군요.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해서 조금 감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 어쨌든 틀린 건 틀린 거니까. 그쵸? 조금 감점하고 일단 공부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이건 수업 방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건 사실은 태도가 섞여 있습니다. 태도도 섞여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교탁 뒤에 숨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지 마세요. 사실 숨으라고 하니까 여기 이렇게 숨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얘기. 선생님은 언제나 학생들을 향해서 완전히 열려 있어야만 됩니다.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니까 벽이 생기잖아. 너와 나 사이에 벽이 생깁니다. 38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건널 수 없습니다. 장애물이 생기는 거죠. 최대한 의사소통에서 장애물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교탁이 있어도 교탁을 쓰지 않습니다. 교탁 안에 들어간다는 건 이건 거리를 둔다는 거. 이거. 그런데 언어교육에서는 거리가 이렇게 장애가 있으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죠. 항상 나와서 수업해라. 절대로 교탁 뒤에서 수업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눌러러 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만 쓰지. 그래서 교탁 밖에 나와서 학생들과 열린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걸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강의한 칠판, 천장, 벽 이거 부끄러우니까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어요. 눈을 마주쳐야 되죠. 눈을 마주쳐야죠. 눈 마주쳐야 합니다. 학생들 전부 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아 선생님이 나를 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수업을 하는데 눈이 마주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이 수업이 끝나면 그럼 안 돼. 그럼 안 됩니다. 언어 수업에서는 의사소통을 계속 선생님하고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는 건 그 선생님하고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서로 딴 데 보고 서로 딴 데 보고 학생들도 항상 선생님만 쳐다보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들고 하지 않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해요. 수업할 때 교환 다 외워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안 봅니다. 수업 다 외우고 내 손에는 분필이 들려있거나 혹은 단어 카드를 이용하거나 이제 이런 거지 뭔가 들고선 수업하지 않습니다. 손이 허전해. 그러면 손이 허전해. 그럼 손을 잡으세요. 실제로 불안하니까 손을 잡고 이렇게 하죠.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잡고 인사하고 뭐 얘기하고 이러면서 근데 손을 써야 되니까 손을 쓰면서 이야기 지시할 때도 이렇게 지시해야 되고 물어볼 때도 해야 되고 하니까요. 써야 되니까. 그리고 필기할 때 이렇게 보드마카 안 써본 사람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글씨가 미끄러져요. 그리고 예쁘게 안 써져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칠판을 좋아하죠. 백목이 아주 빡빡해서 그 손맛이 있어. 글씨는 손맛이 쫙 나오는데 보드마카 미끌미끌해가지고 이상해요. 글씨도 잘 안 써지고 정자로 쓰기 힘듭니다. 보드마카를 쓸 때. 그래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잘 쓰려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써야 돼요. 학생에겐 등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학생에겐 등을 보이면 안 돼요. 등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교육에서의 기본이죠. 학생에겐 항상 학생과 나와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닫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기를 해도 옆으로 서서 최대한 옆으로 써서 해라. 만약 내가 이게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쓰진 말고 조금이라도 최대한 그래도 금방 학생을 보면서 내 시선이 옆으로도 학생을 볼 수 있는 시선을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학생을 주시한다라는 감시가 아니라 관심을 갖는 거죠. 감시. 등 돌리면은 학생이 딴짓하거든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안 볼 때 학생은 딴짓합니다. 그래서 감시하라는 게 아니고 학생과 항상 이렇게 소통을 열어놓는다는 의미에서 시선이 그러니까 이쪽에서만 이렇게 수업하면 이쪽이 소외되잖아요. 그렇죠? 이쪽이 소외됩니다. 한쪽으로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실이 여기 크니까.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하는 수업은 작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을 텐데 만약 조금 크다라고 하면 한쪽으로만 하면 한쪽으로 항상 돌리면 이쪽이 계속 소외된다는 거 염두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도 갔다가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그걸 의미합니다. 천장이나 벽을 그러니까 저기 보고 수업 진행하시는 선생님들 많아요. 시계 보고 제일 많습니다. 이제 눈 어디다 둘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으니까요. 보고 요거 강의식이나 일방적인 진행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선생님은 이 수업은 학생이 말을 잘해야 되는 거지 선생님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확인하는 수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말을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좋은 수업입니다. 선생님이 적게 하고 학생이 말을 많이 하면 그럼 신나는 수업, 재밌는 수업, 뭔가 뿌듯한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이 말을 많이 했어가 돼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한국말을 배우러 왔는데 한국말 한마디도 안 하고 끝나면 오늘 뭐 한 게 없잖아. 한국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선생님의 발화를 줄여야만 됩니다. 선생님의 발화를 줄이는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을 다 구구절절한 이야기들 다 지우고 정말 할 말만 딱 하고 끝내려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 강의식이나 일방적인 수업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제시 10분 넘어가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10분 넘어가지 않도록. 연습할 때도 설명 안 합니다. 연습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학생이 자 보여줘. 이거지. 이건 이거고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뭐다. 굳이 설명이 필요한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설명. 이거는 이런 연습할 거예요. 이렇게 바꿔요. 끝. 그 다음에 학생이 다 쉽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연습을 하거나 활동을 할 때 설명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이 연습이나 활동을 제대로 못할 겁니다. 학생들이 이해 못하는 거죠. 제대로. 그리고
수업절에만 이건 그냥 읽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준비한 거 읽는 거, 외워서 읽는 거. 그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소통으로 만들어라 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요게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거죠. 학습자들은 초급입니다. 자, 초급 수준 어떤 수준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다 영어, 영어는 워낙 잘해서 영어 잘 모르고 잘 모르는 어느 나라 언어, 저기 호주의 오스트리아 원주민 언어를 내가 배우니까 굉장히 어려워. 하나도 모르잖아요. 내가 아는 게 단어 몇 개밖에 없어. 캥거루 이런 거밖에. 캥거루 이런 거야. 그런 거밖에 없어. 그러면 선생님이 말해봤자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뭔 소리야? 내가 알아듣는 건 선생님이 하던 캥거루, 캥거루 이야기인가? 그냥 그거밖에 없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그런데 그게 사람을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지 아실 겁니다. 못 알아듣는 말을 내가 선생님이 하시는 말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 그럼 얼마나 답답해. 내가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저걸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질문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몰라서 질문을 하고 싶어도 질문할 수가 없어. 그쵸? 그래요. 학생을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숙달도를 염두에 두지 않아요. 거기에 뭐냐? 첫 번째 속도. 속도를 느리게 하라는 말을 드리지 않습니다. 느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또박또박.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건 과장된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토픽 초급 보면 이렇게 녹음이 되어 있을 겁니다. 토픽 1 초급 듣기 첫 번째 녹음.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이렇게 녹음되어 있어요. 답답해. 근데 그건 시험이니까 명확하게 들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아마 평소 발화 속도의 대략 한 70% 정도로 아마 녹음이 됐을 거예요. 70% 정도 속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거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쵸? 엄청 빨라요. 제 말이 너무 빨라요. 말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 편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러니까 너무 느리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명확하게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하나하나 또박또박 발음하면 그럼 그 자체로 여유 있게 발화가 될 겁니다. 여유 있게 발화가 될 겁니다. 그게 속도. 아마 수업 시연을 보면 이제 어떤 속도로 발음하는지 들릴 거예요. 그런데 너무 느리다라는 느낌은 안 들 겁니다. 너무 느리다. 너무 느린 애가 아니라 그냥 또박또박 말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면 되고요.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어휘. 아까 말했죠? 단어가 의사소통의 생명입니다. 단어를 모르면 의사소통은 끝납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선생님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단어 차이는 사람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은 뭘 보고 가야 돼요? 교재를 보고 가야 됩니다. 교재에 있는 단어. 학생은 이 교재에 있는 단어만 알 거다라고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교재에 없는 단어는 모를 거야가 가정입니다. 그런데 교재에 있는 단어만 가지고 설명 못하죠? 그쵸?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정하는 겁니다. 설명할 때 필요한 몇몇 단어를 정해서 이건 내가 수업 시작부터 끝까지 갈 단어들. 설명할 때 패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패턴을 만들어줘서 만약 문법 용어를 내가 쓰겠다라고 하면 정해진 아주 쉬운 몇 개의 문법을 용어를 딱 정해놓고 그건 계속 반복해서 그거 설명할 때 항상 그걸 쓰면 그건 학생들이 쉽게 이해가 될 거니까. 근데 그 이외에 새로운 단어들, 난해한 단어들, 어려운 단어들, 일상적인 단어들이 나오지 않게끔 통제, 지워야 됩니다. 바꾸거나 쓰지 않거나. 그건 내가 교환을 만들면 읽어보면 압니다. 내가 이 단어 어려운 단어 아니야? 내가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라고 느낌이 들면 어려운 단어야?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거 어려울 것 같아 하면 바꾸는 게 좋습니다. 어려운 단어일 것 같아? 그럼 바꾸는 게 좋습니다. 아니 빼고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보여주라고 말했어요. 말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음. 발음이 한국 사람은 엉망진창이죠. 제대로 발음 안 합니다.
제대로 발음하는 표준어 쓰는 사람도 없습니다. 표준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 사투리. 자, 여기 사투리 쓰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쵸? 사투리 쓰면 선생님 저는 사투리 쓰는데 교실에서 사투리 그냥 사투리 안 쓰려고 노력하는 사투리인 듯 아닌 듯한 그런 말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내가 대전에서 학생을 가르쳐요. 부산에서 가르쳐요. 그러면 사투리 나올 수 있어요. 왜? 자연스러우니까. 그 지역사회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그런데 서울에서 사투리 쓰면 튀잖아요. 저기 뭐지? 어느 나라 말이지? 그쵸? 그래서 사투리를 내가 지역에서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는 필요하지만 될 수 있으면 표준어로 바꿔서 표준어로 쓰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기본. 하지만 사투리 때문에 한국어 선생님 못합니다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국어 그렇죠. 뭐 부산 국어 선생님도 부산 사투리로 국어를 가르치니까 하지만 발음이 의인데 의를 이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런 거 정확하게 뭔가 해야 될 때 명확하게 해라라는 거고 일상적인 표현에서 발음을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거. 자, 예를 들면 서울 사투리 하려고 이거 서울 사투리 서울 경기 사투리입니다. 고를 구라고 발음합니다. 하고 먹고 구라고 합니다. 구라고 발음을 몰랐어요? 그렇죠. 내 발음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하려고. 그리고 려고를 으려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으려고 해버리면 완전히 다른 형태의 문법이 돼버리는 거죠. 선생님이 저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배워본 적이 없는 문법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때 그러니까 일상적인 표현에서는 그냥 써도 되지만 교실에서는 명확하게 이런 특히 헷갈릴 수 있는 것. 선생님이 발화하면 그 자체로 모범입니다. 선생님이 발화하는 단어, 발음 이 모든 것들은 전범이죠. 전범. 선생님 그 자체가 전범이에요. 한국어의 전범은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그대로 배웁니다. 똑같이 배워요. 선생님의 말투를 그대로 배우게 되죠. 선생님 말투를 그대로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라하는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두면 발음 내가 어떻게 신경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이건 아니죠. 필산. 자, 어려워요. 겹받침. 자, 어떻게 읽어야 되죠? 열심히 공부했어요. 있다. 자, 그러면 넓다 이거죠. 겹받침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도 헷갈려요. 이거 어떻게 써야 돼? 어렵습니다. 자, 그럼 답다. 자, 얘는 왜 답다고? 얘는 왜 넓다야?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답다는 답다고 넓다는 넓다. 겹받침 발음 어렵습니다. 그런데 답다는 사실은 잘 안 쓰는데 넓다와 있다는 초급 단어입니다. 연습할 때 나와요. 방이 넓어요. 책을 읽어요. 책을 읽고 다 나오거든요. 신경 써야 됩니다. 겹받침 같은 것들은 신경 써야 됩니다. 선생님이 겹발음, 겹받침, 이중모음 이런 것들 가르쳐 놓고선 선생님이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 많죠. 선생님이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해놓고선 실제로 말할 때는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급이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 교육의 꽃이에요. 꽃. 초급 수업을 잘할 수 있으면 모든 수업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초급 수업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워요.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메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를 메타가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메타 언어인데요. 정해져 있죠. 문법 용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개념어, 문법 용어 같은 것들 될 수 있으면 정해놓고 한정시켜서 아까 DB, AB 이것도 메타 언어입니다. 문법 용어죠. 동사, 형용사 이것도 문법 용어입니다. 그런데 동사, 형용사는 근데 쓸 수밖에 없죠. 그거 빼고서 동작을 나타내는 상태를 나타내는 이래도 어려우니까. 그리고 학생들도 쉽게 알고 있는 문법 용어들은 그 나라에서도 그냥 개념, 문법
주는 건 그대로 써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어려운 문법 용어들을 쓰지 않는 것. 그리고 이게 논란이 되는 거죠. 학습자의 모국어를 사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모국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어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영어로 설명하려고 해요. 단어 설명할 때 가다 고 쉽잖아요. 그냥 사실 대역해주면 가장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굳이 설명 필요 없이 아까 그림 보여주는 것처럼 그냥 대역시켜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영어를 못한다는 거. 영어 잘 못합니다. 다 어디서 옵니까? 중국, 일본, 베트남, 다 동양 3국에서 동양에 있는 나라들에서 옵니다. 일본 사람들 영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도 영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한국 사람과 똑같은 거죠. 영어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영어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 영어 하는 거 되게 싫어요.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죠? 영어로 설명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만약 여기에 다 영어권 화자들만 있어. 다 영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그럼 영어 쓰는 거 부담스럽죠. 영어로 설명이 없어. 그래서 영어 못해. 그래서 영어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죠. 내가 뭐 영어 했던 못 알아듣잖아요. 영어로 내가 설명해봤자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다르니까 한국식 영어, 중국식 이것도 문제예요. 중국식 영어, 일본식 영어, 한국식 영어, 베트남식 영어 다 나라마다 발음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영어라고 내가 영어로 설명해 준다고 해봤자 뭐라고?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좌절감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가능하면 안 쓰고 하는 게 제일 좋고요. 특별한 경우 모국인 화자들끼리만 모여 있거나 외국인 경우 내가 일본에서 한국어 가르쳐 그러면 일본어 사용하는 거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현지 사정에 따라서 라고 하는 걸 덧붙이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메타 언어 사용, 외국어 사용 같은 것들을 가능하면 안 쓰고 하는 연습. 그거 없이 그냥 설명해 주는 것에 익숙해지고 필요하면 선택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안 쓰고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거나 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도. 태도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태도야 뭐 성실하게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하시면 되니까요. 강의안과 다르게 수업을 진행하거나 뭐 다른 강의안을 이거 종종 이런 분 계십니다. 왜냐하면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계시다가 일단 실습은 신청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래서 남의 걸 이제 가져와서 그냥 이런 분 계시는데 이건 뭐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그리고 이거 제일 많죠. 맞춤법.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한국어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되겠죠? 맞춤법 오류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100%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맞춤법 오류가 나타났다는 건 신경 안 썼다는 겁니다. 맞춤법 오류는 다 잡을 수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그걸 다 잡을 수 있나요? 궁금하시죠? 빨간 줄 멎어요. 빨간 줄 있단 말이야. 근데 왜 빨간 줄을 무시해? 거기 한글 워드 프로세서에 빨간 줄, 파란 줄, 녹색 줄 거지거든요. 그거 다 이상해 이거예요. 그거 다 잡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로 90%밖에 못 잡습니다. 빨간 줄 안 거져 있는 것들도 있어요. 안 거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뭐가 문제냐면 내가 언어에 대한 한국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이상하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면 되는데 그 판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건데 잘 읽어보면 약간이라도 뭔가 아주 조금이라도 뭔가 틀린 것 같다 혹시 그럼 사전 찾아보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전 치면 있어, 없어가 나오고다. 띄어야 돼, 말아야 돼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실습 당일에 실습 당일에 그냥 자신이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이건 아쉽잖아요. 실습 당일에 그 당일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뭐 당일에 정말 뭐 사고가 났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아니면 천재지변이 났거나 이렇지 않으면 일단 준비해온 것들 준비해서 하시고 그냥 더 못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것들을 연결해 주시고 준비를 하시면 이제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합격이에요. 잘하면 합격입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안 한 것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했던 것만 안 하시면 대부분 다 합격하게 될 겁니다.
목표 문양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세요 라고 할 때 뭘 연구해야 됩니까? 형태, 의미, 사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형태는 결합 정보를 의미하죠. 만약 을어라다 라고 하면 형태가 어떻게 돼요? 언제 붙어요? 언제 넣었어요? 이게 형태죠. 아주 간단합니다. 활용 형태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활용 형태 이렇게 써요. 의미는 뭐예요? 러가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동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돼요? 학교에서는 공부하죠. 그럼 학교에 공부하러 가죠. 운동장에 운동하러 가죠. 식당에 밥 먹으러 가죠. 당연한 걸 씁니다. 우리는 항상. 그쵸? 근데 식당에 돈 벌러 가요.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전형적이지 않잖아요. 식당에 가는 건 보통 내가 식당에서 일할 때는 식당에 돈 벌러 갈 수도 있지만 전형적으로는 식당에 밥 먹으러 가고 운동장에 일하러 가요. 쓸 수 있어요. 목적이 달라질 수 어떤 장소에서든 다양한 교실에서 담배 피러 가요. 교실에 담배 피러 가요. 쓸 수 있어요. 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전형적이지 않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결합 형태를 제시해 줌으로써 전형적인 예를 줌으로써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의미를 설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공부하러 가고 목욕탕에 목욕하러 가는 거고. 그쵸? 자, 이런 전형적인 예. 그런데 열려있는 게 있어요. 집에 뭐 하러 가요? 그럼 집에 쉬러 갈 수도 있고 집에 자러 갈 수도 있고 이러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면 이건 좀 열려있죠. 이게 이제 내가 어떤 걸 먼저 뭘 제시할 거냐 이 순서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주 제약적인 것을 제시하면 고민할 필요 없이 그거 하고 나오게 되면 쉽죠. 그런데 열려있으면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죠. 이건 언제 써요? 연습이나 활용할 때 쓰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주는 거. 이렇게 단계를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게 사용 정보가 되는 거죠. 사용과 관련돼서 어떻게 사용하냐에 대한 정보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그리고 강의안 보면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의안 보면 안 됩니다. 강의안을 가지고 왔더라도 놓고서 하는 겁니다. 강의안을 놓고서 수업을 할 때는 하는 거고요. 학습자 계속해서 끊임없이 학습자가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끊임없이 학습자에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다고 해서 항상 TS로만 만들면 안 돼요. TS. 이게 아니에요. SS. 학생들끼리도 자 얘기해 보세요. 아니면 그룹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짝을 만들어줄 수도 있죠. 그러면 선생님 뭐예요? 놀아요? 아니죠? 학생들끼리 하도록 하고 관찰하는 거죠. 잘 하고 있냐? 하고 있나? 뭔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참여할 수도 있고 같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는 거죠.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적절한 수업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내가 쓸 때. 쓸 수 있을 때. 20분 수업, 50분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료가 없으면 너무 금방 끝나요. 실제로 대화해보세요 라고 하면 한 문장 만드는데 몇 초가 걸리겠어요. 몇 초 걸리겠어요. 굉장히 짧게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강의를 짤 때 시간 계획을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 문장 만드는데 몇 분 걸려요? 아니죠. 몇 초입니다. 몇 초. 초 단위로 가요. 몇 개 정도 연습을 해야지 1분이 걸릴까? 몇 개 해야지 5분이 걸릴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해봐야 알죠. 해봐야 알아요. 직접 내가 해봐야, 그 대화를 해봐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실습을 잘 준비하려면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내가 연습할 시간이 없으면 머릿속에 계속 떠올리면서 수업 이걸 떠올리면 내가 말을 그대로 교환이 아까 첫 번째 교환에서 개요한 쭉 만들다고 했죠? 완성된 교환은 TS에서 선생님이 할 말, 학습자가 할 말, 선생님이 할 말, 학습자가 할 말,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학습자가 뭐라고 대답하고 선생님이 뭘 제시하면 학생이 뭐라고 이게 다 나와요.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나리오. 그래서 교환은 시나리오처럼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땡땡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생 땡땡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땡땡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땡땡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학습자도 4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학습자 1, 학습자 2, 학습자 3, 학습자 4 해서 학습자 1에게 선생님, 학습자 1씨 오늘 뭐 했어요? 학습자 1 오늘 뭐뭐 했어요?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다. 이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쭉 해보면 시간 나와요. 그러면 시간이 나옵니다. 대화 쭉 내가 그렇게 대화한다라고 생각하면 몇 분 걸리네? 몇 분 걸리네? 시간 체크해서 시간도 써줘야죠. 그래서 제시가 몇 분, 도입이 몇 분, 연습이 몇 분 다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성해야 된다는 거.
시간이 시간이 없군요. 자, 그래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중요해서 이건 사실은 수업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인데 수업을 하고 있군요. 오리엔테이션을 아니라. 자, 수업 시간에 남은 시간 들으시고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셔야 되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수준에 맞는 설명과 교사말을 쓰세요. 이 예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식후 어려운 단어다. 학생 몰라요. 그럼 어떻게 써요? 밥을 먹어요. 그리고 약을 먹어요. 그럼 끝. 순서만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식후에 이런 단어들을 내가 표현을 할 때는 단문으로 짧게 나누면 쉬워진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요거는 아까 다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샘플 강의한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샘플 강의한 보시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알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의한 피드백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서 수업 실습을 진행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강의하는 검은색 신명조 정해져 있습니다. 검은색 신명조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냥 검은색 신명조. 쓸데없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 강의하는 피드백 내용 다 지우고선 제출하셔야 됩니다. 최종 강의안 제출할 때 피드백 내용 싹 지우고 새롭게 완성된 형태로, 포맷 완성된 형태로 제출해야 되는 것, 이걸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과제 방해는 첨부 파일로 제출해야 되는 거고, 요거 제목, 성명, 학번, 과제인 이렇게 써서 이제 올리셔야 됩니다. 성명과 학번, 이게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될 파일 제목을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고, 그래서 양식에 맞춰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양식 다 드릴 겁니다. 샘플하고 양식하고 다 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서 똑같이 만드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두세요. 그럼 이제 다 끝났습니다. 공지사항 자주 보실 거 알겠지만 공지사항 다 확인하시고요. 한국 시간이 기준이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실습교 과목의 튜터 선생님들은 전부 다 현장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일과 시간에는 답변이 안 올라갑니다. 9시부터 보통 오전 수업 혹은 오후 수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4시 이후에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전이야. 그래서 아마 그거 염두에 두시고, 선생님들이 지금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회신이라든지 쪽지라든지 이런 회신이라든지 그런 피드백이 좀 느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염두에 두고, 그리고 주말에는 쉬니까 주말에 쉽니다. 답변 드릴 수 있어요. 답변 듣다고 공간을 갖지 말아주세요. 자, 그리고 연락처. 이거 연락처 정보 아주 중요합니다. 실습 때문에 연락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락처 정보 정확하게 연락 기입해 주세요. 여기에 해외에서 07 번호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정 이렇게 진행되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3시간씩 진행이 된다는 거, 팀당 3시간씩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요 1팀, 2팀, 3팀 요 구성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지가 될 테고요. 그리고 50분 수업을 준비하지만 실제는 20분만 수업한다. 50분 수업을 준비하지만 실제는 20분. 중간에 자를 겁니다. 그만 다음 넘어가세요. 그만 다음 넘어가세요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걸 당황하면 안 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 정도면 잘리겠구나, 이거 이 정도면 넘어가라고 하겠구나, 이거 아마 머릿속에 떠올리게 될 겁니다. 너무 길어지면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3명, 4명 정도가 있을 거고, 평가자 2명 이제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피드백 한 사람당 10분. 그리고 3사람 수업 듣고, 그다음에 3사람이 다 이제 쪼로록 앉아서 이제 한 사람씩 이제 피드백을 다 같이 들을 거예요. 그럼 이제 피드백 내용을 다 같이 듣게 된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진행하고.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